안녕하세요. 저는 붉은 토끼풀이 내게로 왔다를 지은 김건숙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디나모, 걷기, 문장입니다. 엽서도 이런 걸로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동네에는 이제 궁금하네요. 제가 사는 안산시에는 상록 오색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총 15km이고요.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각각의 다른 분위기의 길이 한 원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440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 느티나무라고, 그리고 저희 나무라고 제가 혼자서 그렇게 이름 짓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걸을 때 이런 엽서들의 문장을 써가지고 어르신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음미하면서 걸은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길을 걸었느냐, 또 그 긴 글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걸었느냐, 그리고 왜 문장을 들고 걸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걷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취미란에 걷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뭐 책은 늘 읽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책은 취미가 아니라 그건 필수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걷기라고 했었고요. 그 처음에 이 길을 이제 걷게 된 것도 사실은 2021년 4월 16일이더라고요. 그날이 뭐 큰 사고가 있던 날이기도 하고, 제가 날짜를 의식하고 간 건 아닌데,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책다라운 꿈 그림책에서 뭘 봤나의 출간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해서 거의 뭐 2년 가까이 그 길을 걸었는데요. 처음부터 그 길을 계속 걸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그 길을 걸었느냐. 제가 세 번째 책, 비로소 나를 만나다라는 원고를 넘긴 날이었어요. 저는 늘 지금까지 책 4권을 내면서 원고를 넘기고 나면 늘 다음 책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원고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도 식힐 겸 다음 책을 한번 구상해보자. 그러면서 그 길을 나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엽서에다가 이제 문장을 써서 가져갔는데, 그날은 엽서가 아니고 아코디언 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총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엽서를 쓰려고 했으면 가져갔을 텐데, 그날 그래서 이거는 그 밀리언의 법칙이라고 일본에서 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또는 밀리언셀러를 낸 그 편집자이자 대표가 쓴 책이었어요. 제가 책 쓰게 된 책을 그래서 좀 봤는데 가장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거고, 이게 실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은 좀 더 저도 독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새로운 히트작은 요상한 것들 중에 더 생겨난다, 이런 말도 있고, 좋은 콘텐츠는 힘든 인생에 다가간다,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인생과 일의 결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최고의 일과 좋은 인생이었는데, 저한테 앞으로 최고의 일과 좋은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글쓰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과 열의와 능력을 곱하기 해야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문장들을 막 써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꽃이 핀다. 두 번 다시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있는 책을 내고 싶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독자가 모르는 새로운 가치를 내가 만들자. 그건 놀라움과 격려와 치유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책, 나도 요상한 것을 쓰고 싶다는 첫 번째 글로 나오는 글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날을 걷고 나서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이 다 자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변화를, 사계절을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워낙 혼자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 사계절 또는 100번 그 길을 걷는 건 어떨까라고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제 문장을 이제 골라서 가는데, 일단 문장이 골라지면 저는 이제 엽서를 골랐어요. 그 문장하고 가장 잘 맞는 엽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걷기는 이미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엽서들은 다 어디서 났느냐. 네, 저는 여행을 가거나 또 미술관도 많이 가는데, 그걸 가면은 엽서도 사고 화집도 사고 하는데, 사실 미술관에 산 엽서들 같은 경우는 앨범에다 따로 놓고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시간이 좀 많을 때 그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동네 책방에 책을 주문을 하거나 가서 사면은 엽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스에 이제 저는 모아놨는데, 그런 것들 하나씩 둘씩 이제 들춰보면서 내용에 맞는 것들을 제가 문장에 써서 그걸 품에 안고 그러고 가서 어르신 느티나무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길을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아코디언 보러 갔을 때는 제가 8문장이기 때문에 한 문장씩 제가 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울타리를 주변을 삥 도는 거예요. 걸으면서 보통 100발자국이 넘어요. 어떤 때는 104발자국, 108발자국이 나오던데, 그렇게 쭉 8번을 걸었었고, 그 다음에 엽서를 써서 나갈 때는 계속 뭔가 대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을 걸으면서 계속 꺼내보고, 그래서 음미를 하고 그 문장들이 내 몸에 들어와 스며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40대 중반에 저도 독서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책을 한 권씩 읽고, 그리고 그 리뷰를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책을 나는 왜 읽는 것일까? 제가 시간이 막 나서 책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 그러면 책을 읽는 건 단순하게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 또 책을 읽는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저자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이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을 또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책을 이렇게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문장을 음미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중에 다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들을 그렇게 걸으면서 제 삶을 변화를 시키고 또 성숙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저의 어떤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남들과 나누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저의 삶의 어떤 모토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키포인트 키워드 느티나무 걷기 문장들을 제가 그거를 모아보니까 그걸 한 보따리 안에 넣는다면 어떤 단어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엽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숲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연필로 막 뭐라고 썼는데, 숲은 뭐 책이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듯 다채로운 감각과 생태 등에서 가슴 뛰는 기쁨을 주는 곳이다. 동심을 회복시키고 어떤 꽃의 모양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씨앗 등이 어린아이 같은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영혼을 씻어주는 공간이다. 근데 제가 걸었던 상록오색길,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숲에 있던 저의 영혼을 많이 성숙시켜주고 또 맑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붉은 토끼풀이 내게로 왔다인데, 처음부터 이제 이 제목은 아니었어요. 보통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본인들이 이제 가제를 쓰는데, 저는 나무에게 배우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느티나무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나무들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나무들의 경이로움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좋았는데, 그 제목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수녀새라는 그림책의 뒤쪽에 작가님의 편지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새들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그리고 먹을 것도 꼭 필요한 양만치 않은 욕심 없음과 먼 길도 기다렸다 함께 가는 우애와 의리를 이러면서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느티나무, 어르신 느티나무가 그런 새와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 한 곳에 있지만 자유로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무들은 꼭 자기들이 취할 것만 취하잖아요. 우리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뭐 그 바람이나 햇살이나 또는 새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자기 품을 내어주는 그런 것들이 다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도 앞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생각에서 새해의 결심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제목을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 수녀님의 그런 글을 읽고 나서 보면 괜찮은데, 저도 가만히 생각, 그 맥락 없이 그것만 보니까 그렇구나. 뭔가 내가 당신은 남한테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붉은 토끼풀이 4개로 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책 속에 있는 소제목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나오게 했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이 붉은 토끼풀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하고 많이들 찾아보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있는 거고, 저도 사실 그걸 보기 전까지는 몰랐죠.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숲해설가가 되기 전에 다 마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써간이 없어 하고 연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붉은 토끼풀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붉은하고 토끼풀 띄어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식물 이름들은 붙였습니다. 띄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뷰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붉은 토끼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풀을 정말 닮았어요. 그 입 모양도 닮았고,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꽃 색깔이 제가 입은 이 색깔처럼 약간 밝은 색깔이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흰 꽃이죠. 그리고 붉은 토끼풀은 줄기가 아주 큽니다. 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게 토끼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네잎 글로를 찾으면 막 찾아서 좋아하면 정말 가서 저는 막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날 그래도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는데, 사실 저는 흰 꽃을 피는 토끼풀꽃이 토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둘 다 토종은 아니죠. 유럽산인데 그 흰 토끼풀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게 토종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일본이 이제 네덜란드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제 물건이 깨지지 않게 하는 충전재로 쌓여서 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붉은 토끼풀이라는 그 저한테 어떤 의미 있는 상징은 뭐냐면, 저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벽을 부순다는, 또는 껍데기를 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아니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무들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 정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뭔가 굉장히 주장하고 싶을 때도 그렇고, 맞다고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먼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사실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아집이라든가 독선 같은 게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거에 봤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옳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약간 의문스러울 때는 이 제목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책 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문장을 제가 써갖고 것들 좀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이와사키 찌히로의 미술관에 갔을 때 산 엽서인데요.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세상에 주어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럼 메리 올리버 그리고 완벽한 날들에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도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제가 앞서 쓴 책에도 이제 이런 류의 내용들을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뭔가 이제 아름답고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눠야 되는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살아온 이런 사회에 무언가를 내가 또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꼭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은 이거를 가지고 갔었고요. 이 챕터에서 쓴 글 중에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연말에 그 초등학생 형제가 그 쇼핑백에다가 뭔가를 들고 파출소 앞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메모만 남기고 이렇게 갔던 거를 제가 짧게 봤어요. 근데 수수문에서 초등학생이라는 걸 알았고, 그 2년 동안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서 그 게임기를 사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다른 일에 써달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참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감동이 많이 왔어요. 저의 가치하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꼬박꼬박 모았던 거를 누구한테 그렇게 선뜻 내어주었던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길을 걸으면서 사실 자연의 변화도 보고 이런 문장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아침에 제가 딱 이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딱 나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 그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왜 누구한테 하는 건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전철을 타려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홈에서 이렇게 있는데 햇볕이 쫙 저를 내리치는 데 서 있었는데 그냥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좋은 에너지가 이제 넘치게 될 때는 남한테 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읽고 있는 향물을 따으며라는 책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베푼 아름다움의 대가로 너도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라고 라는데, 이분 이제 식물학자였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였죠. 식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본인도 그걸 받았으면 그걸 남한테 주어라 라는 거였는데, 제가 자연 속에서 걷다 보니까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경이로움과 신비스러움도 그렇고,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뭔가 맑아지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고요.